안녕하십니까, 이내오 모레타입니다. 제가 미국의 의회 제도의 형성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들을 만들면서 쭉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정부 형태의 형성이 마치 그 당시의 흑인 노예 제도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주장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 영상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과 영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왔고 소멸되어 갔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13개 주가 독립을 했다. 이것은 앞 영상에서도 설명드렸고, 또 당연히 여러분들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의 13개 주가 독립을 했다, 하나의 국가로 독립했다,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하고 또 여러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13개 주, 각 주는 독립된 의회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비록 영국에서 파견된 인원이긴 하지만 행정부 역할을 하는 어떤 총독 개념, 그런 사람들도 각 주별로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주는 독립적으로 통상교섭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각국들과 독자적으로 통상교섭을 할 권한을 갖고 있었고, 또 독자적으로 관세권도 갖고 있었고 입법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3개의 주는 어떻게 보면 원래부터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13개 주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기보다는 각각의 주가 반독립된 자치적인 형태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직후에 남한하고 북한이 갈리워졌죠. 그 갈리워진 그런 어떤 형태가 이 당시에 미국의 13개 주가 각각의 어떤 또 반독립된 형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역사에서 남한과 북한이 해방 후에 서로 이념에 의해서 갈려졌을 때 그것이 통합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그것이 2개가 아니고 13개의 주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3개 주는 각각의 자신들 나름대로의 이해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30년간 계속해서 이 13개 주는 연방과 각 주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두고 상당히 오랫동안 합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주가 자신의 주의 이익과 연방의 이익을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양보가 되기도 하고, 양보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대립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하나의 연방제 국가로 통일이 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흑인 노예 제도는 각 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연방과의 어떤 조정을 위한 그러한 수많은 요소 중에서 하나의 요소로 작동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 과정과 정부 형태의 형성 과정에서 노예제는 그 노예제 때문에 필연적으로 미국의 의회 제도 혹은 정부 형태가 어떤 형태를 갖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연방과 주가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조정해 가는 수많은 고려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소멸돼 갔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영국의 노예 제도가 어떤 식으로 형성돼 왔고 소멸돼 갔나, 또 그 소멸돼 간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영국하고 미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는, 이때 이 흑인은 자국민이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이나 자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무역이나 노예 제도가 이 노예 무역이나 노예 제도를 하는 주체에 의해서, 그 주체에 의해서 소멸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에서 노비 제도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종에 대한 노비가 아니고 우리 민족, 같은 우리 민족 내에서 이루어졌던 일종의 노예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노비 제도는 1894년에 갑오개혁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됐는데, 이 갑오개혁은 사실은 우리의 적극적인 의사라기보다는 외세에 의한 의사가 더 강하죠.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예 제도, 즉 노비 제도가 우리나라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그리고 외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 제도가 없어졌다는 점, 이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이라면 미국과 영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는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인종에 대해서 실시됐고, 또 외부적인 요소 없이 자신들 스스로 이 노예 제도나 노예 무역의 부당함을 깨닫고 스스로 폐지했다는 점, 이 점이 우리나라의 노비 제도의 폐지 과정하고 서양의 노예 제도의 폐지 과정의 극명한 차이다, 이렇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아메리카로의 이제 노예 무역 있잖아요. 이 노예 무역은 기록마다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1501년 혹은 1504년에 처음으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이 아메리카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최초로 흑인을 북아메리카의 노예 개념으로 데리고 온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인데요. 이 서인도 제도에 처음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서인도 제도라는 것은 어디쯤인가 하면은 미국 아래에, 플로리다 아래에 보면 그 쿠바 있죠. 쿠바 근처의 섬들을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데, 이 서인도 제도에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농업, 목화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서 흑인 노예의 노동력이 상당히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중심으로 흑인 노예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영국은요, 아직까지 노예 무역, 흑인 노예 무역에 참여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흑인 노예가 영국령 북아메리카에 도달하는 그러한 시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 영국의 직할령, 그러니까 식민지죠. 영국의 식민지는 1607년에 처음으로 개설이 됩니다. 영국의 직영지가 처음으로 개설된 지역은 지금의 버지니아주 근처인데요. 이 버지니아주에 아직은 주 개념이 없으니까 버지니아 쪽에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이 영국이 북아메리카에 처음으로 식민지 직영지를 건설한 도시입니다. 이 제임스타운은 1607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1607년에 만들어지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1619년쯤에 네덜란드 배가 이 근처에 정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네덜란드 배에 있던 20명의 흑인 노예가 처음으로 영국령 직할지, 즉 북아메리카, 미국, 현재의 미국이죠.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미국은 영국령 직영지로서 이 당시의 노동자들은 어떤 형태의 노동자였는가 하면은 일종의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계통의 사람들을 계약 개념으로 고용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켰는데요. 그런데 1619년 흑인 노예가 처음으로 여기에 정박한 이후부터 이 백인을 대상으로 한 계약 노동은 점차 없어지고 흑인을 대상으로 한 종신계약 형태의 노동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종신계약 형태의 노동 형태는 말이 종신계약 형태의 노동 형태이지 사실은 노예의 계약에 불과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영국령, 미국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제도, 노예 무역이 처음으로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본토는 영국령 북아메리카하고는 상당히 다른 환경에 있었습니다. 영국 본토는 원래 아주 옛날에 로마 시기에 로마의 상인들 중에는 흑인들이 꽤 있었고, 이 상인들이 영국을 방문하거나 하는 등으로 일종의 동등한 관계로서 흑인이 가끔 영국
땅에 본토에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식민지를 북아프리카 쪽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현지의 흑인들은 일종의 인력으로서, 노예가 아니고 일종의 인력으로서 영국 백인 밑에서 종사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 본토에서는 흑인 노예라는 개념 자체가 좀 드물었습니다. 물론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국이 본격적으로 노예 무역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그때조차도 이 당시에 노예 무역으로 발달한 영국의 도시가 리버풀하고 맨체스터인데요. 이 항구에서조차도 실질적으로 노예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본토에서는 노예 개념이 실제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흑인 노예라는 개념이 잘 형성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이 완전히 노예 무역과 노예제를 폐지할 때까지 영국 본토에서는 노예가 상당히 드물게 유지되는 것이 노예제 폐지될 때까지 계속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영국 본토에서는 흑인 노예를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역으로 영국이 식민지 지역에서는 노예제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국은 본격적으로 노예 무역에 뛰어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때가 1660년입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니아가 흑인 노예 무역을 시작한 지 거의 100년쯤 지나서 영국이 본격적으로 노예 무역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노예 무역을 주도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왕립 아프리카 회사라는 건데요. 이 왕립 아프리카 회사는 실질적으로 국왕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 무역은 왕실에 막강한 경제력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무역이었기 때문에 왕실이 독점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일반 민간인이 노예 무역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688년쯤 되면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왕실의 권한이 상당히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1700년대 좀 들게 되면 왕실이 독점하던 왕립 아프리카 회사는 해산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라도 등록만 하면, 신고만 하면 노예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자유화가 됐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영국은 산업혁명을 겪게 되고, 그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자본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흑인 노예 무역에 의해서 충당됐다.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775년 전후에서 미국이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영국과 북아메리카 지역의 13개 주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 당시에 영국도 미국도 모두 흑인들의 어떤 참전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독립전쟁을 하면서 흑인들을 군인으로 참전시켰는데요. 영국이 독립전쟁에서 져버리죠. 이렇게 영국이 독립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자 영국이 미국에 주둔하던 그런 군대들을 전부 영국으로 철수시키게 되는데요. 이 당시 영국 편에 서서 참전했던 약 5만 명의 흑인이 영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영국은 본토에서 흑인 노예는 불법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있는 법의 전통을 커먼 로라고 하는데요. 이 커먼 로는 입법자에 의해서 입법된 법이라기보다는 관습법이면서 또 판례에 의해서 형성되어 온 그런 법인데, 이 법에는 노예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들어온 5만 명의 흑인은 여전히 노예 신분을 계속 지속시킬 수가 없어서 이들을 자유시민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이 영국에 들어온 5만 명, 흑인 5만 명에 의해서 처음으로 영국의 주민들, 본토 주민들은 흑인 노예제와 흑인 노예 무역에 대해서 심각하게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고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영국에서는 노예 무역과 노예제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계몽 사상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나 평등 이런 사상들이 상당히 유포되고 있었는데요. 이 노예제는 바로 지금 이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사상들과 모순을 일으키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 계몽 사상가들조차도 이 흑인에 대해서 상당히 모순된 주장들을 꽤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대의 정치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던 로크는 천부인권과 자연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제도는 또 긍정을 하게 됩니다. 이 로크는 천부인권과 자연권 사상에서 가장 중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산권인데요. 이 노예는 일종의 재산권으로 보고 노예제도를 긍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가들과는 달리 이 당시에 노예제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영국에서 노예제 혹은 노예 무역의 폐지에 대해서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그랜빌 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765년, 그러니까 영국령 북아메리카에서 독립전쟁이 있기 전에, 그래서 독립전쟁에 참여한 흑인들이 영국 본토에 들어오기 전부터 흑인 무역과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775년에 서머셋대 스튜어트라는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재판의 결과 영국에서 노예 제도는 불법이다, 이렇게 재판의 판결이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775년에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영국적 흑인 병사들이 영국에 들어옴으로써 이 노예제 폐지 문제는 본격적으로 여론화되고 사회운동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노예무역이 없어지는 게 1807년인데 지금처럼 사회운동으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거는 1775년이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1775년부터 노예제 폐지 사회운동이 있고 약 30년 후에 노예무역이 법적으로 폐지가 되는데요. 우리로 보면 1960년 전후에서 4.19 등 민주화 욕구가 생긴 이후에 1987년에 60민주항쟁까지, 그래서 민주화가 되기까지 약 30년, 거의 30년이죠. 조금 덜 걸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그 민주화되는 데 걸린 시간하고 이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에 대한 시민사회 운동이 발생하고 노예무역이 없어지는 것까지 거의 시간적 텀이 비슷합니다. 어쨌든 영국에서 이 일을 계기로 클락선 또 윌버포스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제 폐지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중간에 나폴레옹이 프랑스에 등장을 하고 이 나폴레옹의 정책에 따라서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에 대한 운동이 더 커졌다가 더 작아졌다가 하는 약간의 변동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1806년쯤에 이 선거에 대한 법이 약간 바뀌게 되는데요. 이 선거에 대한 법이 바뀜으로써 노예농장, 그러니까 식민지의 노예농장을 광범위하게 갖고 있던 노예농장주들 출신의 의원들이 많이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1807년에 노예무역이 금지됩니다. 영국에서 이 노예무역이 금지된 것은 바로 1807년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영국에서 노예무역은 폐지됐지만 또 영국 본토에는 노예제도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런데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에서는 여전히 노예제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제도까지, 그러니까 식민지에 있던 노예제도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데요. 점차 영국에서는 이 노예제까지도, 식민지에 있던 노예제까지도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상당히 증가하고, 또 영국의 식민지에서 노예들의 저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30년 그러면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기 한 몇 년 전인데요. 또 본격적으로 1846년에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기 한 10년 전인데
어쨌든 간에 1830년, 31년 이때 되면은 영국의 의회에 이 노예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라는 청원이 약 5,000개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833년에 노예제 폐지법이 통과되고, 그래서 1834년 8월 1일에 영국의 모든 식민지, 본토를 포함한 모든 식민지에서는 노예제가 폐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보개혁 1894년 5년 거치면서 신문제가 폐지됐던 것에 비하면 약 50년 정도 빠른 시기에 식민지에서 영국에서 영국인들의 손에 의해서 스스로 노예제를 폐지시켰다. 이런 점이 영국의 노예제 폐지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노예제 폐지가 왜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노예제가 폐지됐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개별적인 학자들마다 전부 다른 견해를 갖고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묻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주장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천부인권하고 자유평등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확산되게 되고, 그래서 계몽사상이 널리 퍼짐으로써 노예제 제도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의식, 이런 것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러한 결과 노예제도가 폐지됐다는 인권 중심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또 유식하다, 내가 좀 유식해 보겠다라는 어떤 학자들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또 갖고 오죠. 결론적으로 노예제 폐지는 인간 존엄에 대한 인식이나 계몽사상이나 또 자유평등에 대한 인식들, 이런 인식들의 증가에 의해서 인간에 대한 존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유물론, 그러니까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노예제가 없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마르크스의 유물론 관점과 결정론적 관점을 들고 와서 노예제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산업화가 계속 진전이 돼서 노동자가 필요했고, 또 북아메리카 서인도 지역에서 산업구조가 변경이 됨으로써 더 이상 대량의 흑인 노예가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예제도가 폐지됐다. 이렇게 마르크스식 유물론을 갖고 와서 결정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부분에서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고를 좀 받아들이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산업 구조가 바뀌고 생산 유형이 변경되더라도 노예라는 것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식 개념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제도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변경된다는 유물론적 사고를 따르더라도, 오히려 유물론적 사고를 따르게 되면 노예제도는 폐지되거나 무역을 없애는 것보다는 다른 형태로 존속시키는 게 더 낫죠. 그런 점에서 노예제 폐지에 대한 견해만큼은 마르크스 개념의 유물론적 어떤 설명은 맞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사회구조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산업사회에서 임금이 지출되지 않는 노예 노동력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산업 구조가 변경돼서 노예제도를 스스로 없앨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이나 자유평등에 대한 의식의 상승을 너무 무시하는 그러한 견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마르크스 계열의 유물론적으로는 이 노예제 폐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와 유사한 도덕자본이라는 것을 끌고 와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뭔 얘기인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정치 어떤 집단들 보면 자기가 훨씬 순수하고 이 국민들을 위하는 어떤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용어를 먼저 선점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민주라는 말이나 인권, 약자를 보호한다, 이런 이미지를 먼저 선점함으로써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는 어떤 현상이 있잖아요. 지금 이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던 그랜빌 샵 등의 사람들의 주장도 이것을 그 당시에 도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노예제 폐지라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장을 먼저 함으로써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자, 다시 얘기하면 순수하게 노예 제도를 흑인 노예 제도나 무역을 없애려고 시도하다가 노예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진정 노예제를 폐지하고 흑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흑인 폐지나 흑인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려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인간성을 악하게 보고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노예 제도를 스스로 없앤 이런 운동조차도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사악한 본성에서 이게 나왔는가에 대해 관점에 두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영국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큰 부를 누렸고 그걸 통해서 식민지를 엄청나게 건설할 수 있는 자본적 토대를 마련한 것은 한 점에서는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스스로 노예 제도를 스스로의 손에 의해서 없앴다는 점이 상당히 크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예화 시킨 다음에 끝까지 산업구조가 변화되든 끝까지 이것을 유지시키려는 몸부림 속에서 1894년 5년까지 갔다는 거죠. 이거에 비하면 자신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압박 없이 스스로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노예제도를 없앴다는 그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긍정적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의회제도의 형성과 특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영국 측 입장에서 흑인 노예 무역 제도와 흑인 노예 제외 폐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의 독립된 미국에서의 흑인 노예 제도는 어떻게 변화를 겪었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